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当 한마디로 1200 나라를 兆 흔든 瓦发电 인물은 厂的工作人 다름 员 아닌 接到 겨우 危 10대 险警报时， 소년이었습니다. 他们立刻 머지않아 试图打开 중국은 外流 상상조차 设施 못한 的大 자연 门， 재앙을 但一 맞이할 切 겁니다. 都来。 이 말 한마디에 처음엔 모두가 코웃음 쳤죠. 국무원 4月 고위 降下的 간부들조차 大雨 애들 使得北 장난이라며 江的水位 무시했지만 达到了过去 광동성과 50年来的最 티베트에서 高纪 실제로 录。 강진이 일어난 뒤엔 其他河 상황이 流的状态 달라졌습니다. 也变得 그 很危 소년이 险， 예언했던 洪水 날짜, 泛滥， 장소, 远远超出了正常 규모까지 的水流 전부 路径。 들어맞았던 겁니다. 예. 그제야 중국 정부는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비상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장이에요. 저는 중국 정부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옥스포드와 하버드 같은 유명한 학교를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베이징에 있는 제 사무실에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책상이 있어요. 벽에는 멋진 액자에 넣은 제 학위증들이 걸려 있어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껴요. 그 학위증들은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저는 항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단지 제가 조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이 잘 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은 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들은 너무 작고 너무 감정적이어서 진정으로 중요할 수 없어. 저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항상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음악, 기술, 음식, 저는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2024년 4월에 비 오는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경제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차를 마시는 동안 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어요. 구 장관님, 제 상사였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것 같았어요. 장 차관, 우리는 광둥성에 큰 문제가 있네. 그가 말했어요. 거기에 끔찍한 비가 내리고 있어. 100년 만에 최악이야. 베이강은 이미 5m 이상 상승했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 저는 차를 내려놓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홍수는 가끔 일어나요.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전에도 자연재해를 다뤄봤어요. 자네가 그곳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될 거야. 구 장관은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건 자네 책임이 될 거야. 알겠나? 네. 장관님. 저는 등을 곧게 펴며 대답했어요.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선택되었을 때 다른 장관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제가 비상회의에서 물건을 챙길 때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제 차가 공항을 향해 베이징을 가로지르는 동안 비는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신문지를 머리 위로 들고 피난처를 찾아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광둥성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구조팀이 충분한 보트를 가지도록 하고 비상 대피소를 설치하고 중요한 도로를 뚫어놓는 것 등이요. 저는 곧 광둥성에서 진흙 속에 무릎을 꿇고 제 주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거의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한국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어떻게든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많은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헬리콥터가 저를 광둥성으로 데려갔어요. 비가 창문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밖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마침내 충분히 낮게 내려갔을 때 제 위장이 조여들었어요. 아래에 있는 도시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어요. 건물들이 솟아있는 호수였죠. 우리는 구조팀이 텐트를 설치한 작은 건조한 지역에 착륙했어요. 제가 밖으로 나서자마자 비가 제 비싼 정장을 흠뻑 적셨어요. 반짝이는 구두는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차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한 구조대원이 부르며 저를 지붕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지도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물이 도시 대부분을 덮고 있었어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지붕 위에 갇혀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그들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배가 몇 척이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구조대장이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는 배를 타고 물에 잠긴 거리로 들어갔어요. 재난 현장에 가까이 가니 저에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물은 갈색이었고 끔찍한 냄새가 났어요. 물건들이 우리 옆으로 떠내려갔어요. 부서진 가구, 장난감, 그리고 제가 말하고 쉽지 않은 더 끔찍한 것들이요. 사람들은 지붕 위에 서서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정부 회의에서 보았던 차분한 걱정이 아닌 진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여성은 물이 더 높이 올라올까봐 두려워하며 아기를 머리 위로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노부부가 작은 나무 플랫폼에 서 있는 반쯤 물에 잠긴 집 근처에 멈췄어요. 그들은 저에게 제 조부모님을 떠올리게 했어요. 노인의 얼굴은 우리 배를 보자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늘에 감사해요. 당신들이 왔군요. 그가 외쳤어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은 갑자기 자기 집을 돌아보았어요. 내 결혼 사진이 아직 안에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60년 전 사진이에요. 그걸 두고 갈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틈이 없이 그는 돌아서서 집을 향해 물속을 걸어갔어요. 구조대원들은 그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어요. 물은 그의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그가 막 문간에 도달했을 때 건물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집 전체가 흔들리더니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물속으로 무너졌어요. 노인은 떨어지는 벽돌과 나무 밑으로 사라졌어요. 그의 아내의 비명소리는 그 후 몇 주 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순수한 비통함이었죠.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위해 마련해준 건조한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진흙에 갇힌 사람들이 보였어요. 주인 없이 떠다니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보였어요. 도움이 오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을 쫓는 약을 먹었어요. 꿈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려웠어요. 6월 말까지 광둥은 재난 지역이 되었어요. 100개 이상의 다리가 파괴되었어요. 356km 이상의 도로가 사라졌어요. 손실된 돈은 7억 달러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매일 보는 진짜 고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저는 대피소로 바뀐 학교 체육관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공허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도움이 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한 노인이 제가 지나갈 때 제 소매를 잡았어요. 그의 옷은 더러웠지만 그의 눈은 맑고 지혜로웠어요. 이것은 하늘의 경고예요.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멀어지려고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제 재킷을 꽉 잡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요. 그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화, 역사,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저는 팔을 비틀어 빼냈어요. 한국이 홍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건 그저 나쁜 날씨일 뿐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해를 끼치면 자연은 균형을 가져옵니다. 저는 그가 단지 미신을 믿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빼낼 수 없는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단지 홍수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어요. 제 옷은 다시 깨끗해졌지만 속은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광둥에서의 기억들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물에 떠다니는 시신들, 울고 있는 아이들, 남편이 물속으로 사라질 때 노인 여성의 비명소리. 제 사무실은 정확히 똑같았어요. 제 학위증들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고 제 책상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베이징의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바라볼 때마다 물이 얼마나 빨리 이 모든 것을 쓸어갈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요.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제 보좌관 왕레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비밀이라고 찍힌 빨간 폴더를 들고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장 부장관님, 보여드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피곤했어요. 홍수 피해에 관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제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왕?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류밍천이라는 소년에 관한 것인데요. 그는 광동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했어요. 또한 티베트 지진도 예측했고요. 두 예측 모두 현실이 됐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건 어리석은 미신처럼 들렸어요. 저는 점쟁이들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 소녀는 달라요. 겨우 3달 때 말을 하기 시작했고, 1살 때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4살 때는 자신이 티베트 종교 지도자의 환생 영혼이라고 말하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완벽한 티베트어를 구사했어요. 이건 터무니없었어요. 하지만 왕레이는 보통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쓸데없는 얘기로 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폴더를 집어들고 열었어요. 안에는 진지한 표정의 소년 사진이 있었는데 그의 또렷한 눈은 그의 얼굴에 비해 너무 나이 든 것 같았어요. 그가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노력 없이도 복잡한 수학을 할 수 있다는 테스트 결과들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1년도 더 전에 작성된 예측 기록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손이 떨리게 한 말을 보았어요. 중국은 한국을 무시하고 괴롭힌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연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반응하고 있다. 광둥의 대피소에 있던 노인이 거의 같은 말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들 둘 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연재해가 국가 간의 대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소리였어요. 저는 폴더를 닫고 왕에게 돌려주었어요.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불공정했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같은 옛 한국 왕국들이 사실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기사들을 찾았어요. 우리가 김치와 한복이 한국이 아닌 중국 문화라고 말한 것에 관해 읽었어요. 한국이 THAAD라는 방어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중국이 경제적으로 처벌한 보고서들을 찾았어요. 우리는 심지어 인기 음악 그룹 BTS가 한국전쟁 군인들을 기렸을 때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보다 훨씬 더 컸어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느꼈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공로를 가져야 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그토록 가혹하게 처벌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과학과 논리를 믿는 제 두뇌의 일부는 이것이 홍수나 지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연재해는 도덕적 규칙이 아닌 물리적 법칙을 따르니까요. 하지만 저희 또 다른 부분은 류밍천과 광둥의 노인이 모두 같은 이상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류는 2가지 주요 재난을 정확히 예측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닫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교육과 중요한 직업이 어떤 대답도 주지 못했어요. 저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그것은 홍수보다 더 저를 두렵게 했어요. 2025년 4월쯤 저는 리우 밍천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소년. 우리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중국이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 소년. 저는 그를 꼭 만나봐야 했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마침내 그가 베이징 외곽에 있는 매우 똑똑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재교육센터는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원도 많았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경비원들은 차관이 방문한 것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제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한 후에야 저를 들여보냈어요. 저는 3개의 보안 검문소를 지나갔어요. 각 검문소에서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10대 소년을 보고 싶어 할까? 라고 그들의 눈빛이 묻는 것 같았어요. 회색 제복을 입은 여성이 저를 긴 복도를 통해 안내했어요. 벽은 하얗고 단순했어요. 건물은 차갑고 조용했는데 학교보다는 비밀 연구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녀가 간단한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어요. 저는 하얀 벽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구는 거의 없었고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소년이 있는 쿠션만 있었어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어요. 그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그가 말했어요. 마침내 오셨군요. 장 차관님.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가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제가 온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광둥성과 티베트에 대한 제 경고를 듣지 않으셨군요. 그가 계속했어요. 리우 밍천이 눈을 떴고 저는 거의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눈은 아이의 눈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차분하지만 너무 깊어서 마치 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5월부터 9월까지 3번의 큰 홍수가 양쯔강 지역을 강타할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그 후에는 스촨성과 민난성에서 지진이 발생할 거예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 왕국이었는데도 중국 왕국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바꿨어요. 우리는 김치와 한복이 한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사드 때문에 그들의 경제를 해쳤어요.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자 그들을 공격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자연재해는 나라들이 서로에게 나쁘게 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이 그들의 집을 앗아갈 때 도움을 구하던 광둥성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홍수와 지진은 물리적 법칙을 따르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일어나지 않아요. 리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자연은 단지 물리적 법칙만이 아닙니다. 장 차관님, 인간의 자존심도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듣고 있을 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제 인생 내내 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국을 업신여겼어요. 그것은 사실이나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중국이 더 낫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왜 우리는 그들의 성공의 위협을 느껴서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주장하려 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심하게 처벌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무원 앞에 섰어요. 리우의 예측에 대해 말하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제가 끝내기도 전에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예언? 당신은 아이의 마술 트릭에 근거해서 국가 정책을 만들자고 하는 건가요? 황 부총리가 악의적인 미소로 말했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특별 대우를 받을 만큼 중요해졌나요? 다른 장관이 물었어요. 구 장관은 차갑게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광둥성에서의 시간이 당신의 뇌에 영향을 미쳤나 보군요. 장 차관, 모두가 저를 미쳤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비웃음과 속삭임을 들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자꾸 어리석게 느끼면서 회의실을 떠났어요. 제가 수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제 안에서 자라나는 두려움이었어요. 만약 리우가 또 맞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전화에 알림이 울렸어요. 제 보안 허가가 사라졌어요. 제 회의는 취소되었어요. 저는 일시적 휴가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들은 저를 지우고 있었어요.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오후 햇살 속에서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차들은 거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죠. 모두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류밍천에 따르면 다음 달에 첫 번째 큰 홍수가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정부는 준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경고를 비웃었죠.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나쁜 소식을 알려왔어요. 제 보안 배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모든 회의가 취소되었고요. 일시적 휴직이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멋진 말들은 제가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였죠. 밖에서는 작은 빗방울들이 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곧 더 세게 더 빨리 떨어졌어요. 저는 유리창을 따라 꼬불꼬불한 길을 만들며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지켜봤어요. 그것들은 저에게 광둥성의 홍수물, 구조 보트를 지나쳐 떠내려가는 시체들,
무너지는 집 아래로 사라진 노인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류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나쁘게 대한 것이 정말로 이런 재난을 가져온 걸까요? 과학을 믿는 제 일부분은 여전히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연재해는 국가들이 서로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류의 말에서 진실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들어요. 국가들도 사람들처럼 불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든 세상은 균형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요.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먼저 양쯔강 지역의 홍수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썼어요. 대피 경로, 비상 물품을 보관할 장소, 어떤 병원이 추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포함시켰어요.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할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썼어요. 중국이 어떻게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문화적 요소들을 중국의 것으로 주장하려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보관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야기한 상처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류가 예측한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자존심 대신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두 문서 모두 보내기를 클릭했어요. 그 순간 머리 위로 천둥이 울렸어요. 비는 더 심해져서 물줄기가 되어 밖의 도시를 흐릿하고 멀게 보이게 했어요. 저는 앞으로 몇 달이 류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할지 몰랐어요. 제 경력이 영원히 끝났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한 일이 용감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았어요. 저는 정치와 권력을 넘어선 진실을 보았어요.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넘어 더 깊이 연결된 행동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았어요. 확실성과 통제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한 저 같은 사람에게 이것은 두렵고도 자유로운 일이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열린 눈으로 그것들을 마주했어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일부 존중, 겸손, 균형은 측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베이징의 건물들을 밝혔어요. 그 잠깐의 밝음 속에서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미쳤다고 여겨졌을 질문을 속삭였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만함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은 걸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답은 보고서나 정부 정책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가장 어려운 여정 속에 있었어요. 자만심에서 이해로 가는 길. 그리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